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약간의 소강 상태가 보이면 우리 대중들은 심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두가 상승장을 외친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모두가 다 상승장을 외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대표인 캐시우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2030년까지 뭐 얼마 간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100% 정확히 맞지도 않고. 다만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면에 있는 뭐 다른 기관 투자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은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중국의 스탠스. 중국의 스탠스가 홍콩의 정책이 변한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예전에 영상에서 이미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뷰인 거고, 뭐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각자 각자의 이제 선택을 해야죠. 뭐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시세적인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일 때 100만 원 갔다가 50만 원 밑으로 거꾸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2,800만 원 찍고 코인이 비트코인 기준에서 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을 때, 저는 이때 이 시장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한 결 겪은 사람이 이분이에요. 네, 이분. 50만 원이 아마 채 안 됐을 때, 하나로 따졌을 때 아마 40만 원? 네. 네, 사가지고 아마 더한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GBTC에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기관으로 따져도 아마 모든 기관 중에 최초로 아마 가상자산에 투자한 게 아크 인베스먼트일 거예요. 거기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한 결정을 마지막에 한 게 캐시 우드일 거고, 이분의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가상자산 기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 자체가 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오락가락하지만 투자라는 게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향 설정이 되면. 그리고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던졌어요.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비탈릭 부텔린이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서지, 스커지, 버지, 뭐 어떤 이 종합적인 세계의 어떤 예, 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거는 익명성의 완전체인 ETH를 원한다. 제가 그래서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지켓이잖아요. 예, 지켓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호라이젠이잖아요. 예, 호라이젠. 뭐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건 비탈릭 부텔린이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완전한 익명성을 원한다? 최종에는? 그럼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더리움이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DCG 그룹이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물론 뭐 여기 상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전서부터 G캐시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다 이유가 있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들을 여기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 한 개도 팔지 않았어요. 예. 물론 추매는 하지 않지만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그냥 뭐 저는 돌립니다. 그냥 리워드 받을 수 있는. 호라이젠은 노드를 돌리고 지캐시는 이자율이 얼마 안 되지만 그냥 리워드 받을 수 있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건 뭐 큰 수익을 보시든 아니 뭐 중간에 뭐 털리든, 그거는 뭐 각자 각자의 그냥 팔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
뭐 내가 내 비전에 있어서 비탈릭 부텔린이 말한 거를 뭐 거기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서 큰 수익을 이제 버시는 거고, 아 중간에 아닌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 오히려 기술을 뺏겨서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중도에 빠져나가시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른 코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ETF를 준비하기 때문에 ETF까지는 그래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CBD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쟁 선언입니다. 이런 얘기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진짜 전쟁일까요? 저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CBDC를 발행하기를 원하는 건 중앙은행이에요. 왜? 지금 명목화폐 시스템에 최종이 어떤 결론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미국은 지금 연준 의장이 대놓고 뭐 CBDC에 관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기축통화국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을 못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일본 디지털 후진국 탈피 위해 신분증 통합, 내 개인정보 혹시? 이런 얘기가 나는데 신분증을 통합한대요. 그러니까 뭐 모든 면허증이나 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버리겠다.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이게 뜻하는 게 과연 탈중앙화일까요? 중앙 집권화일까요? 중앙 집권화. 말 그대로 통제돼 있는 사회. 제가 예전서부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뭐 나카모토 사토시가 했던 얘기를 말을 하면서 탈중앙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극도의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경찰이 자 그 뭐 경찰차를 탈고 뭐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슬슬 돌지만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아마 드론이 더 빈번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뭐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주지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개인 뭐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도 다 통합돼서 한 번에 다 예, 조회할 수 있고 그것을 훤히 국가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를 보기는 힘들어지지만 제로 논리지 기술에 의해서 국가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뭐 어떤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예. 뭐 중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익명성 기술을 CBDC에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 하여튼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블록체인 위에 블록체인이 돼버리는 익명성 코인의 어떤 그 급부상이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 그리고 JP모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첫 디파이 거래 실행.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간과했던 게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디파이에는 외환이 껴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이 껴 있고 그 다음에 국채가 껴 있는데 이번에 JP모건하고 같이 움직인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인 DBS 뱅크, 세계 최대 뭐 디지털 뱅크라고 하는 DBS가 여기 껴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SBI 홀딩스. SBI 홀딩스가 같이 JP모건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 시세를 보고 그냥 현재 상황을 부정적이게 진단하지만 이면에 있는 거대 글로벌리스트 금융 세력들은 이런 거버넌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전 이게 더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세계에서 뭐 가장 기술의 지식이 있는 국가들이 어디인가 랭킹을 매겼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일본 첫 번째, 두 번째가 의외로 한국이 들어있고 세 번째도 의외로 중국이 들어있고 네 번째가 예,
미국이네요. 사람들은 미국 막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어,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가 돼 버렸어요. 예. 다극 체제로 돼 버렸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일날 술주 총리가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오늘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원래 중국에서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데 원래는 보잉사에서 근간에는 매입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번에 독일한테 에어버스 24조 원 예, 구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 에너지를 수급하기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유로존에 있는 기업을 뭐 이동시켜야 된다. 유로존은 더 이상 예, 뭐 기업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독일 측에서 했거든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유로존은 과연 중국과 어떻게 움직일까? 미국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미국은 내수 시장 위주로 돌리기 시작을 하고 기존에는 달러 수출을 했었는데 달러 수출을 줄인다. 물건을 가져오고 그러면 내수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은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떠한 입장에 처해질까? 과연 중국은 내수와 외수를 같이 키우는 입장에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이런 노선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독일에서 끝이 날까? 프랑스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보시면은 아마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 뭐 중국 부동산이 어쩌네, 뭐 중국 망하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코로나 봉쇄령을 스무스하게 해제하는 스탠스를 서서히 정책적으로 피면 오히려 GDP, GNP가 서서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그게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어쨌건 그런 게 메커니즘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리에 러시아가 있죠. 근데 러시아의 로켓 기술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앞질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지금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은 근본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왔다. 뭐 이것도 하여튼 예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메신저 텔레그램도 사실은 보시면 러시아 최대 SNS인 VK 설립한 니콜라이 드로프와 파벨 드로프 형제가 2013년 텔레그램 메신저 LFP 베를린에 위치한 비영리 기업으로 VK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뭐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에서 러시아인들이 만들어낸 게 텔레그램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달에 차기 대선 출마 선언할 듯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8일 이후에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나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8일 전에 보세요. 8일 전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팽배해질 거예요. 왜냐면 공화당이 잡냐 아니면 민주당이 잡냐에 따라서 또 정책 방향이 향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죠. 근데 8일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당선될 때 거기 이제 러시아가 개입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트럼프는 우호적인 관계지 이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 미디어 상에는 뭐 중국과 러시아 뭐 어떻게 한다 뭐 다시 뭐 세계 무역 분쟁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면에서는 정책 자체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제가 즐겨보는 뭐 어떤 차티스나 그런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지금 장세를 보면서 오히려 뭐 폭락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이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락 뭐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뭐 오락가락하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이거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큰 돈 못 벌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코인을 그렇게 예전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지금 폭락일 때부터 지금서부터 향후 몇 년 후에 이게 100배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를 텐데 그때까지 진짜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음. 내 그릇에 달려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미래 상황을 예측해서 얼마만큼 확신하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의 어떤 이런 공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